안녕하세요. 카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선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리아 비즈랩 박동식 대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 면접장에 가서 이력서를 딱 냈는데 네, 그 이력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란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자본금을 다 까먹고 아주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면접관은 당장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겠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이 실패라는 건 막 철저히 숨겨야 하는 흠집이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한 금기로죠. 그런데 말이죠. 3월 25일 기점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로 우리가 10억 원을 투자할 최고의 혁신 인재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정부가 공식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담긴 핵심 철학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정책의 청사진과 발대식 생중계 발언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낱낱이 해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맞아요. 출퇴근길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 혹은 나는 평생 창업할 생각이라고는 1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오늘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막 창업 지원금을 어떻게 뿌리겠다 이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네, 단순한 돈잔치가 아니죠. 대한민국이 인재를 평가하고 또 실패를 바라보는 그 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생존 전략이나 커리어 플랜에도 직결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보면 대부분 프로젝트나 기업이라는 어떤 껍데기에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렇죠. 보통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사업계획서가 그럴싸하게 잘 써져 있으면 돈을 주고 실패하면 막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할 위험이 다분한 사람, 즉 창업가라는 개인 그 자체에 국가가 직접 베팅을 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이 3월 25일 발표를 접하고 약간 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늘 그렇듯 막 세금으로 뻔한 사람들에게 생색내기용 자금을 뿌리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터 플랜의 스케일과 매트릭스를 들여다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군요. 일단 규모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뽑겠다는 겁니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하는 혁신 창업가는 무려 총 5,000명입니다. 5,000명이요. 와. 네, 엄청나죠. 세부적으로는 그 기술 기반의 테크 분야에서 4,000명, 그리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문화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로컬 분야에서 1,000명을 선발합니다. 5,000명이라 진짜 엄청난 숫자이긴 한데요. 여기서 제 삐딱한 의심이 발동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보통 이런 대규모 지원 사업을 하면 정보가 빠르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의 소위 명문대 출신 테크 브로들이 지원금을 싹쓸이 하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그림의 떡 아닐까요? 아,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정부도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선발 과정에 아주 파격적인 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어떤 장치요? 바로 강제적인 지역 균형 선발 비율입니다. 테크 분야 4,000명 중 무려 70%를 비수도권 창업가로 채워야만 합니다. 70%를요? 네. 게다가 로컬 분야 1,000명은 90%를 비수도권에서 뽑습니다. 아, 완전히 강제로라도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3월 25일 발대식 생중계가 서울 한 곳이 아니라 막 전국 17개 시 도에서 동시에 열렸던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의 혁신의 불씨를 강제로라도 이식하겠다는 약간 국가 단위의 공간적 재설계인 셈이죠. 지역 안배는 확실히 강력한 메커니즘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점이 의문이시죠? 아니, 5,000명이라는 이 거대한 인원에게 초기 자금을 나눠주면 결국 사막에 물 뿌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 쥐어주고 자 이제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모델이 딱 떠오르거든요. 만약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고 끝나는 구조였다면 당연히 사막에 물 뿌리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자본 투입 경로는 철저한 서바이벌 스케일업 구조를 따릅니다. 서바이벌 스케일업이요? 네. 처음 1라운드를 통과해서 초기 아이디어 검증 단계에 진입한 참가자에게는 딱 200만 원의 활동 자금만 주어집니다.
잠깐만요. 200만 원이요? 네, 200만 원입니다. 아니, 요즘 노트북 한 대, 맥 하나 사면 끝나는 돈 아닙니까? 그걸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의 소꿉장난 수준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200만 원은 완벽한 사업차를 구축하라는 돈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단 한 줄의 가설이 시장에서 실제로 먹히는지 테스트해보는 아주 최소한의 실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진짜 돈이 될지 안 될지 간만 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검증을 통과한 생존자는 2라운드에서 1,000만 원을 받고요. 이후 로컬 분야는 최대 3천만 원, 테크 분야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갈수록 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뭐랄까 오징어 게임이나 프로듀스 100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테크 분야의 경우 최대 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스타트업 업계에서 말하는 그 악명 높은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 구간을 넘기기 위한 자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부연하자면 데스밸리는 초기 창업자가 막 밤새워서 제품 개발까지는 어찌어찌 해냈는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자금이 말라붙어서 회사가 쓰러지는 그 끔찍한 시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자원을 확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서바이벌의 대망의 파이널 오디션이 남습니다. 파이널 보상이 있나요? 최종 우승하는 팀에게는 무려 10억 원 이상의 부스트 자금이 쏟아집니다. 10억이요? 와, 장난 아니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위 10개 팀, 즉 파이널 탑 10에게는 글로벌 무대인 CES 2026에 다이렉트로 진출할 수 있는 티켓까지 부여하죠. 10억 원의 CES 직행 티켓이라니 보상은 진짜 확실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주 냉정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 잔혹한 서바이벌 매트릭스에서 최종 우승하는 건 극소수잖아요. 5,000명 중에 4,990명은 그냥 들러리만 서다가 중간에 탈락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피말리는 경쟁에 평범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인생을 걸고 끼어들어야 합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정부도 그 지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3월 25일 발대식에서 창업 정책관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연 대회가 아니라 경진 대회를 빙자한 거대한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경진 대회를 빙자한 육성 프로그램이요? 탈락해도 얻어가는 게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 오디션, 권역 오디션, 대국민 경진 대회를 거치잖아요. 네네. 그동안 참가자들은 수많은 전문가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가벗겨진 채로 검증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판받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피보팅을 계속 경험하죠. 멘탈이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힘들지만 이 과정 자체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국가대표급 실전 트레이닝 센터인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이 육성 과정 자체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승 상금을 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그 1년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즈니스의 근육이 완벽하게 벌크업되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험난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가 참가자들의 맨손에 쥐어주는 무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거든요. 설마 그 200만 원만 달랑 주고 각자 도생하라고 하진 않겠죠? 당연히 강력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AI 솔루션입니다. AI 솔루션이요? 네. 정부가 기업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범용 AI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마치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 자신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AI 도구를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게 마치 게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치트키나 부스터 아이템을 주는 것 같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제 의심병이 도집니다. 하하하, 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겠군요. 아니 요즘 챗GPT나 이미지 생성 AI 안 쓰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최첨단 AI 도구를 쥐어주고 시작하면 결국 누가 AI에게 프롬프트를 더 그럴싸하게 입력하느냐에 약간 백일장 싸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창업자 본연의 진짜 실력이나 독창성을 가려내기에는 오히려 이런 획일화된 도구가 방해물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반론입니다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이제 AI 시대의 창업은 도구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도구를 얼마나 잘 다뤄서 속도를 내느냐가 본질적 실력이죠.
그리고 이 솔루션 지원에는 거시경제학적인 기가 막힌 동반 성장 생태계, 즉 플라이휠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이휠이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정부가 5,000명의 참가자들에게 이 솔루션을 최대 200만 원어치나 공짜로 주려면 누군가에게서 그 솔루션을 사와야 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즉 정부가 국내의 선배 AI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대량으로 사주는 첫 번째 거대 구매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의 훌륭한 AI 스타트업들은 정부 덕분에 안정적인 초기 매출을 쫙 뽑아내고 동시에 5,000명이라는 생생한 사용자 데이터까지 확 확보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AI 생태계에는 매출과 데이터를 주고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를 줍니다. 완벽한 윈윈 메커니즘이죠.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단순히 참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 AI 산업 전체를 확 밀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두 번째 무기는 비즈니스 세계의 숨은 지뢰밭, 바로 낡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 스크리닝 패스입니다. 선제적 규제 스크리닝 패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예전 창업자들은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 채워서, 그러니까 피 같은 초기 자본금을 듬뿍 들고 무작정 도로를 달렸단 말이죠. 그죠. 열정 하나로 달렸죠. 그런데 한참 막 속도를 내서 가다 보면 낡은 법규라는 꽉 막힌 정체 구간에 갇히거나 낭떠러지를 딱 만나게 됩니다. 결국 길에서 기름만 다 쓰고 차가 퍼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 스크리닝 패스는 출발하기도 전에 위성으로 정체 구간을 쫙 파악해주는 거군요. 그 내비게이션 비유가 정확히 이 제도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면 정부가 원스톱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줍니다. 출발 전에 미리 다 봐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규제에 막힌다면 우회 도로를 찾아주거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즈니스를 수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이 부러지는 참사를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입니다. 아주 훌륭한 내비게이션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훌륭한 AI라는 스포츠카, 그리고 규제를 피하는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결국 운전대를 잡는 건 창업자 본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초보 운전자가 막 F1 머신을 몰 순 없잖아요. 이 험난한 레이싱을 옆에서 가르쳐줄 가이드와 자본을 댈 투자자가 누구인지가 결국 승패를 가르겠네요. 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백미가 바로 그 꿈의 라인업입니다. 무려 100여 곳의 최상위 보육기관이 멘토로 뛰어들었거든요. 100곳이나요? 네,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소풍벤처스 같은 대한민국 탑티어 민간 엑셀러레이터부터 카이스트, 쥐스트 같은 기술 특화 대학까지 정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관리가 아니라 컴퍼니 빌딩 수준으로 밀착 육성합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가죠. 정부 자료를 보면 단순 인큐베이팅이 아니라 컴퍼니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전통적인 인큐베이팅이 창업자에게 그냥 사무실 공간 좀 빌려주고 가끔 와서 조언해주는 수준이라면 그냥 장소 대여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컴퍼니 빌딩은 코치가 직접 경기장에 뛰어드는 개념입니다. 보육기관이 창업자와 함께 핵심 인재를 채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기획하며 초기 지분을 공유하는 사실상 공동 창업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 코치가 내 회사의 성적에 직접적인 지분과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창업자가 높은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보육기관들에게도 파격적인 성과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구조라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체계적 육성망이 짜여 있는 거죠. 와, 든든하네요. 그리고 보육기관뿐만 아니라 개별 창업자들의 멘탈을 꽉 잡아줄 선배 멘토단 500여 명의 명단도 화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명단 보셨나요? 네, 봤죠. 토스의 이승건 대표, 리튼의 이세영 대표, 리벨리론의 박성현 대표, 비노랩스의 김한희 대표, 노타 AI의 최명수 대표 등등.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니콘 기업의 수장들이 다 모였어요. 엄청난 라인업이죠? 비유하자면 이건 동네 조기 축구회 만들었는데 메시하고 호날두가 1대1 과외를 해주러 온 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진행자님이 자금난으로 죽어가는 데스밸리를 언급하셨잖아요. 이 500명의 스타 선배 창업가들은 서류로만 창업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 그 피말리는 데스밸리를 뚫고 살아남은 전설적인 생존자들이죠. 이들의 실전 노하우가 직접 전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또 현실적인 의문이 확 듭니다. 어떤 의미이시죠? 아니, 토스나 리벨리온 대표님들 지금 본인들 회사 키우고 글로벌 시장 나가느라 1분 1초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이제 막 아이디어 하나 들고 나온 초보 창업자들을 붙잡고 1대1로 챙겨줄 여력이 진짜 있을까요? 그냥 브로셔에 이름만 올려놓는 얼굴마담 아니냐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밖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5일 발대식에서 이 선배 창업가들의 인터뷰와 발언들을 보면 이들이 왜 자발적으로 나섰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후배들에 대한 애틋함이죠. 이들은 그 지옥 같은 초기 창업 시절이 얼마나 고립되고 외로운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역시 과거에 누군가의 지원과 조언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그 내리사랑 문화가 작동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배들의 내리사랑에 100곳의 밀착 컴퍼니 빌더에 게다가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자본을 대는 투자 생태계까지 완벽하게 판을 짰더군요. 5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고요? 혹시 이 500억 펀드를 운영하고 실제 투자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들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오디션 경위원회 심사위원들입니다. 잠깐, 내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오디션 심사위원이 곧 투자 운용사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요. 평가위원과 투자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오디션에서 1등을 해도 다시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처음부터 IR 발표를 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주는 평가가 곧 실제 투자 심사와 직결됩니다. 평가가 곧 투자로 이어지는 엄청난 속도전이 가능한 거죠. 아, 정말 완벽하네요. 이렇게 최고급 AI 무기에 규제 내비게이션에 메시급 코치진에 500억 원의 다이렉트 투자금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면 마치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찬물을 확 끼얹는 현실적인 팩트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전 세계 어디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잔혹한 진실은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완벽하게 지원해줘도 결국 10명 중 9명은 흔적도 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5,000명의 도전자 중 최소 4,500명은 실패자가 될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도 이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낙인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히 그 지점이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원 사업에서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핵심입니다. 정부는 참가자의 절대 다수가 실패할 것이라는 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철학적 해결책이 바로 도전 경력 증명서라는 제도입니다. 도전 경력 증명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이건 마치 탈락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주 화려하게 망했습니다라고 인증하는 화려하게 망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 한 번 망하면 끝이라는 낙인이 얼마나 강한데 종이 한 장 예쁘게 뽑아준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바뀔까요?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닌가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지 위로 차원의 종이 한 장이었다면 순진한 발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강력한 실질적 이권이 결합되어 있어요. 참가자가 개인의 모든 도전과 비즈니스 피버팅, 실패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하면 그걸 경력으로 증명해 줍니다. 경력으로 증명을 해준다고요? 네. 그리고 이 증명서를 손에 쥔 탈락자는 향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파격적인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앞으로 열릴 제2차 모두의 창업에 신청할 경우에는 복잡한 심사를 건너뛰는 우선 선발 기회, 즉 패스트 트랙 연계 혜택까지 제공받게 되죠. 아,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다는 낙인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강력한 프리패스 티켓을 쥐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실패를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스펙이자 자산으로 공식 인증해 주는 겁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한히 재도전할 수 있는 거대한 심리적 안전망을 깔아주는 거죠. 심리적 안전망? 네, 이 안전망이야말로 수억 원의 지원금이나 AI 도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생태계의 근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실패를 자산화하는 시스템인 거죠. 실패의 경험을 징벌하는 시스템에서 자산으로 축적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 의미를 딱 짚어주시니 왜 이 정책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3월 25일에 공식 발표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압도적 스케일부터 실패를 품어내는 철학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의 핵심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이제 국가 창업 생태계가 프로젝트 기반에서 사람 중심으로 또 심사 중심에서 인재 투자로 넘어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퇴근길에 혹은 책상 앞에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당장 내일 학구표를 던지고 창업자가 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혁신과 실패를 평가하는 잣대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여러분의 커리어와 비즈니스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운을 담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정부조차 성공만큼이나 치열하게 실패한 경험을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인증해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신의 이력서에 숨겨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실패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바로 그 실패가 여러분의 다음 챕터를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네, 3월 26일에 모두.or.kr이라는 공식 플랫폼이 열렸습니다. 당장 지원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더라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새로운 자극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